자, 그래서 우리 198페이지 화상 얘기 잠깐 지난번에 했던 거 연결해서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98페이지 화상, 그죠? 아트 딜러, 그죠? 미술 딜러들. 198페이지. 역사적으로 기록된 바는 없지만 네로 시대의 갤리선으로 그리스의 수많은 미술품을 로마로 반입한 상인들은 화상이었을 것이다. 그죠? 이때 그 그리스에 있는 그런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뜯어다가 자기 로마에 갖다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화상이란 직업을 최초로 공식 기록한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바사리이다. 그래서 그는 이게 최초 이거 미술사 쓴 사람이라 했죠, 그죠?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의 마돈나 그림을 구입한 화상이 이 그림을 프랑스와 1세에게 4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프랑스와 1세의 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억만큼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게 없어요. 그 자존감 참 중요한, 그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기억이 많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기억이 많을수록. 그래서 기억을 경시하는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 자존감을 낮춘다고. 그게 큰 문제예요. 검색만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기억을, 야, 그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 기억하냐. 이게, 그럼 애들이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할 게 없으면은 사실 스스로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저쪽에 앉으세요. 아유, 바쁘게 오셨네요. 그래서 기억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억을 다른 걸 떠나서 자존감 향상 방법 어쩌고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근본이 기억이에요, 기억. 왜냐면 자아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셔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나이 들어서 배워서 뭐 하냐, 그냥 뭐 흘러간 대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기억,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학습을 하고 할 게, 그게 중요한 게 그 삶이 보다 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이건 많이 안. 자, 그래서 그 퐁텐블로 성이죠. 퐁텐블로 기억하세요? 퐁텐블로 그 다빈치가 죽은 곳. 다빈치도 이 프랑스와 1세가 그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퐁텐블로 성. 그 퐁텐블로 성 이제 이 프랑스와 1세의 뭐라 그랬나 첩이라고 해야 되나? 왕 저거니까, 한테 만들어준, 그랬잖아요. 그 퐁텐블로 그 숲에서 그 바르비종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그냥 그걸 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술사에 나오잖아요. 그 바르비종파, 그죠? 밀레이 뭐 그런 그림인 그 퐁텐블로 성 옆에 있는 그 숲에서, 그러니까 왕의 사냥터였겠죠. 그죠? 거기서 그 숲에서 그리면서 그 바르비종파가 탄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네도 퐁텐블로 성에서 그렸고요. 저 정원의 여인들이 그 퐁텐블로 성에서 그린 거예요, 이거. 그 옆에 있는 그림, 이거. 그 퐁텐블로 숲에서. 프랑스 1세의 그 숲에서 그린 거예요. 그 왕궁이 있는 퐁텐블로. 그래서 퐁텐블로 성은 그 베르사유 궁전 짓기 전까지는 가장 큰 성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한테 조사해 보면은 그래도 한 2, 3위 정도권에 드는. 근데 프랑스와 1세 때문에 그 프랑스가 문화 대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꾸 기억을 못하지 좀 말씀드리는데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탈리아가 로마 교황도 있고, 그래서 로마 교황의 후원 이런 것 때문에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중심지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이 프랑스와 1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사들이고 자기가, 그죠? 프랑스의 그 비옥한 땅에서 나는 그 자원, 이제 그 돈이 많으니까, 아마 돈 많아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다빈치도 초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물건을 사들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작품들도. 그죠? 그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4배가 넘는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이 프랑스 1세 그렇다고 손해본 건 아니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죠? 손해본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랑스와 1세가 그렇게 이제 화상들을 상대했다. 그 다음에 17세기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는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길드 개념 같은 게 있어요. 길드 개념. 그죠? 길드 개념에서 만드는 거는 만들기만 하고 또 파는 건 또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산업적인 제한들.
그래서 직접 금지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림 판매를 중간 상인에게 의지했으며 화생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필수 불가결한 게 그림을 판다는 게 뭐 주변에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다른 나라 왕들 뭐 그죠? 뭐 공자, 후자한테 가서 팔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먼 거리 여행이니까요. 그런 중개상들이 필요했겠죠. 심지어 와토는 자신의 화상의 품에서 임종을 받기도 했다. 뭐 당연히 화상하고 그 화가하고는 친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세기 이 듀랑 류엘,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 인상주의가 아마 그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이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인상주의가 빛을 보지 못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듀랑 류엘 지난번에 이 모네가 런던에 그죠 그 징병을 피해가지고 그죠 런던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런던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 어쨌든 런던에 와 있던 이 사람도 이제 도피 겸 자기 그 갤러리를 런던에 하나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 도피 겸 와 있었던 겁니다. 와서 만난 거예요. 폴 듀랑 류엘. 이건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도 오래 살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인상주의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이 인상주의자들이 그림 그리면은 야 그림 그려 내 한꺼번에 5개 계속 와가지고 한번 보고서 20개 뭐 30개 한꺼번에 쫙 사고 해서 뭐 1만 파운드 뭐 이렇게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인상주의 그림을 이 사람밖에 안 샀어요. 이 사람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안 샀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카데미 살롱전에서 그런 그림들을 다 사고 팔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19세기 이제 듀랑 류엘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 신종 코인에 투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죠? 사실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인 투자한 것이고 그다음에 페르 탕기에서 탕기 영감이라고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물감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물감 제조 공장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탕기 영감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미술가들한테 물감을 주로 공급해주고 그래서 외상을 주고 그 다음에 외상값 대신 그림을 뭐 받은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탕기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초상화가 그 반 고흐의 초상화예요. 반 고흐가 이 탕기 영감을 그린 유명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없을 텐데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반 고흐 할 때 반 고흐는 좀 자세히 할 거니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앙브로아즈 볼라즈와 같은 통찰력 있는 화상들. 말이 이제 통찰력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제 그 벤처 투자했는데 성공한 사람인 거죠. 성공한 이렇게 인상파가 성공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공식 전시회에서 거부당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그 공식 전시회 살롱전에서 입선한 작품들을 주로 다루는 그 화상들이 또 많았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많았겠죠. 그래서 거부당한 모네, 르누아르, 반 고흐, 고갱, 세잔, 피카소 같은 화가들의 후원자 노릇을 담당했다. 물론 반 고흐는 뭐 그림을 사실상 하나밖에 못 팔았고요. 살아 있을 때는 물감만 맨날 이렇게 축내고. 근데 이제 반 고흐는 반 고흐 동생이 이 딜러의 뭐라 그러나 새끼 딜러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 메이저 딜러 그 밑에서 근무했던 뭐 말은 직원이지 일종의 뭐 새끼 딜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림 가서 뭐 보고 알아. 그래서 그 이 반 고흐 동생 테오 고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나올 때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1940년 뉴욕에서는 구겐하임, 그죠? 구겐하임 미술관, 그죠? 구겐하임이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듀샹, 에른스트, 폴록 같은 혁신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모아 미술관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폴록 같은 거, 물감 뿌려놓은 거 같은 거, 이거 뭐냐, 이러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이 듀랑이 인상파 그림 저거 제대로 다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 그림인데 왜 자꾸 저거를 자꾸 사고 쟤 이상하다. 그렇게 여겨졌지만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폴록 같은 그림 다른 사람들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저거 뭐 물감 뿌린 거 저거 무슨 가치가 있냐 저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구겐하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모아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싸게 사니까
비싸게 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폴록이 뜨는데 어쨌든 구겨내는 역할이 상당히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화상은 레오 카스텔리인데 라우센버그, 존스, 리텐슈타인, 워홀, 그죠? 앤디 워홀 같은 팝 아티스트를 후원해서 60년대 미술계의 진로를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로를 바꿔놓았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비싸게 사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그리는 거지, 그죠? 그 비싸게 안 사주면은 그거 다 포기하겠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딜러가 이 현대 미술의 그 방향을 사실 결정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뒤렐루앙부터 이 사람들이 산 그림이 결국에는 그 메이저가 된 거니까요. 그죠? 메이저 미술사가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그 미술이 한편으로는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이후로는 미니멀리즘과 개념 미술을 후원해 미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 쭉 이어왔다. 그래서 이제 화상 얘기. 나중에 물론 나올 때 또, 이제 바로 다음에는 아마 반 고흐 나올 때 한 번 또 이제 이 화상 얘기도 하겠습니다. 뭐 탕기 영감이라든지, 고흐 동생 얘기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시고요. 듀링리아는 이 사람도 그때 다시 한 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게 왜 프랑스일까라고 그죠?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프랑스에서 미술품을 이렇게 그 화상들이 많았고, 지금 이 사람들 말고도 메이저 화상들은 아카데미 작품들을 주로 거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이 오히려 그죠? 미술품 투자를 자극했다. 그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 요거 하면서 끝나가지고 말씀 더 못 드렸는데, 이거 저도 어릴 때, 뭐 중학교 때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그 배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 야, 그럼 인플레이션 때는 뭐가 좋냐? 공식적으로, 야,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현물을 가지고 있어요. 현물. 그죠? 현물을 가지고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린 생각에 들었던 질문이, 야, 그럼 뭐라도 다 사두면 좋겠는데, 물론 사두면 좋지.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은 게 옛날에는 담배 이런 거였어요. 그죠? 담배 같은 거. 근데 현물을 뭐를 사냐? 그리고 또 사려면 또 당장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물이란 걸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이기고 극복하고 유리한 위치를 설려면 현물이란 건 알고 있는데 현물을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쌀을 잔뜩 사가지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게 기본 공식인데 소유, 보관, 그다음에 상속까지 연결했을 때 이거를 현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죠? 그 가치를 압축한 사실은 그림인 거죠. 그 중에 좋은 게 하나가, 그죠? 그림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림에 대한 관심, 구매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불안정 및 정권 교체가 반복됐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이 적은, 정권 바뀌면은 계속 화폐 가치가 뒤바뀌고, 그다음에 주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돈을 새로 찍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당장 인기를 끄는 방법이니까. 그죠? 지금 여기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반복된 인플레이션이 특히 19세기 후반에 뭐 아주 크게 진행됐기 때문에, 야, 이 화폐 가치, 이 변동이 적은 어떤 현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현물이 뭐가 있느냐? 정말 좋은 게 그림,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있죠. 또 뭐 있어?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아요. 현물인데, 이거 그림이라면은 그림과 비슷한 것들이 막 이제 인기 끄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예? 보석이요. 보석?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물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금과 은은. 근데 금과 은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금과 은은 또 이 가치에 따라가 같이 가요, 또. 그게 뭐냐면, 그게 우표예요. 우표. 우표 수집이 이때부터 나와요, 이때부터. 우표도 그 현물 아니에요, 현물. 우표도, 그죠? 우표, 뭐, 옛날 돈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골동품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표나 뭐,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 현물이니까. 현물인데 가치가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표 수집 같은 게 이때 막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근데 그림 말고도 예. 조각상이니 도자기 그렇죠, 그런 거요. 예, 그런 거, 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골동품 뭐 그죠? 그런 것들. 이제 물론 그런 것들하고 물론 아무거나 다 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물이 좋은데 그렇다고 현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무거나 막 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나름 그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준점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누구나 봐서 좋아하는 그림. 누구나 봐서 좋아하는 그림이 그 아카데미적 스타일의 그림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예쁘고, 그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이고,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이런 인상파 그림, 이거는 인기가 없는 거 오히려 안 사죠, 오히려. 그죠? 저거는 뭐 가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나름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현물. 그래서 가치가 압축된 현물로서 그림, 뭐 우표, 뭐 골동품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이때부터 그것 때문에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70년대, 80년대 크게 유행했던 취미가 우표 수집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 취미 뭐냐 그러면 우표 수집만 쓰는 애들 많았어요. 어릴 때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은 잘 모르시죠? 들어는 보셨어요? 우표 수집 이런 거? 우리 젊은 신세대. 그죠? 아버님 세대. 그죠? 맞아요. 아버님 세대. 예. 매년 크리스마스 실도 막 그것도 이제 하지만 이제 또 그것도 뭐 수집하면 뭐 되겠지 나중에 돈 되겠지 뭐 돈 되긴 다 이제 휴지가 되죠. 올림픽 동전도 나오고. 특별조합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가 인플레이션 시대였잖아요. 인플레이션 엄청났잖아요. 계속 물가가 막 오르고 그죠? 화폐 계속 화폐 총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런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진짜 뭐가 안 나와요? 우표가 아예 안 이제 우표 없죠. 스티커야. 다 그냥 택배 그래요? 스티커 예, 예. 쓰는 것처럼 스티커로 줘요. 병원에서 편지 쓰다가 알았잖아. 아, 그럼 엽서 자체도 없는데 없죠 사실. 엽서도 그냥 우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띠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20장 주세요 그러면 띠로 해서 20장. 아 이제 우표가 없어졌구나. 좀 됐대요. 아 근데 그 그림이나 뭐 그런 아, 거 없어. 없으면 그냥 가격표 낭만이 기억한 난 잊어버렸어. 작년에 잊어버렸어. 낭만이 없어요. 뭔가 죽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그렇게 시대의 경제적인 여건하고 연관된 그런 특성들입니다. 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한편으로는. 오늘날에는 그러면 또 뭐가 있겠느냐.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요. 다시 한번. 그동안, 한 20년, 30년 물가가 저물가 시대, 그죠?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 코로나 이후에 드디어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가 오르는 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참 고민할 부분이죠, 그죠? 지금 또 뭔가 있겠죠, 그죠? 또 뭔가가, 그죠? 생각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한 가지 뭐 중요한 설명입니다. 프랑스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술 시장, 이렇게 화상들 뭐 딜러들 나오고 미술품 투자하고 했느냐?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요 디랑르엘은 이제 그런 이제 신흥 코인에 투자했던 그런 벤처 투자자라 일종의 보시면 되겠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이 디랑르엘만 그 인상파 그림을 샀어요. 한 10년 정도 동안 이 사람만 인상파들의 그림을 사줬고 젊은 화가들의 그림 사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모네 이제 삶으로 돌아와서 삶과 그 이제 미술 오늘은 그 인상주의 전시회 1회, 2회, 3회까지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모네는 좀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네, 모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네, 모네 그다음에 고흐하고 피카소 정도 좀 상세하게 그 3까지 하고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림만 보시겠지만 어쨌든 좀 3까지 좀 상세히. 왜냐면 이게 그 시대의 그 예술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실제 속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거든요. 모네의 삶이. 그래서 그 이제 모네의 첫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 그때 약간 그 보이시하게 그려졌잖아요. 그죠? 네.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입니다. 모네 아내 까미유 동시에.
그래서 아르장테유 시기. 그래서 그 모네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요, 모네가 여기에 그죠, 르하브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에 해당해요. 뭐 좀 멀지만은 파리가 여기 있으면은 파리의 외항, 그죠, 외항인 인천쯤에 해당하는 르하브르에서 이제 파리에서 태어났다가 르하브르에서 살다가 이제 파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데요. 모네는 한평생 이 센강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물을 좋아했어요. 물이 또 이제 한편으로 그 중요한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은 게 센강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이 까미유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 하다가 그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나면서, 그죠? 전쟁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 집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기혼자는 그 징집이 연기되기 때문에, 그죠? 징집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해서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병사가 필요하면은 추가 징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계속 밀리는 바람에 추가 징집령이 나올 것 같아서 모네는 영국으로 도망가고, 그죠? 영국으로 이제 도피하고 징집을 피해서 그 이제 부인도 나중에 따라갔다가 런던에서 잠깐 살다가 네덜란드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이제 프랑스는 전쟁에서 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연결돼요.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1871년에 이제 전투에서 이제 포로로 잡힌 다음에 뭐 당연히 물러나야죠. 그죠? 퇴위하고 나폴레옹 3세가 물러나고 영국으로 망명하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망명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프랑스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가 좋아요. 막 찍어대니까. 그죠? 그리고 요때만 해도 아직 오늘날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니까요. 좀만 찍어도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효과가. 그래서 경기가 이제 막 이제 좋아졌습니다. 전쟁 이후에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전쟁 이후에 돈도 찍어내고, 또 뭐 전쟁 이후에 또 새롭게 뭐 할 일도 많잖아요. 원래. 그죠? 그래서 전후에 경기가 막 살아나는데, 이 모네는 그런 식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파리로 들어와서 잠시 있다가 그 아르장테유의 집을 얻습니다. 아르장테유 처음에 요거 그래서 떼유 발음이 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한글 발음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글 그 표기는 아르장테유.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좀 오래 살았죠. 그래서 살아서 여기서 결국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의 표현 완성, 즉 인상주의 어떤 전성기 그림, 우리가 좋아하는 모네의 그 전성기 그림들이 여기서 많이 탄생합니다. 탄생했다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제 요때쯤에 이제 풀리면서 이제 지베르니의 집을 얻어서 여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수련 그림을 이제 한평생 그리다가, 그래서 오늘날의 이 지베르니는 그 일종의 그 중요한 관광지로서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르장테유 요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파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서 파리로 돌아왔는데, 이제 전쟁 중에 자기 아버지하고 고모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거고, 고모도 이제 자녀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모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산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유산이 좀 있는 거예요. 나름. 뭐 그렇게 뭐 부유한 거나 부르주아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거죠. 자기 몫으로. 그러니까 모네 형제가 둘이었으니까 뭐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꽤 됐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받은 유산이 생겼고, 들어왔더니 유산이 나한테 떨어졌고, 또 그 다음에 까미유도 비록 없는 집안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할 때 자기 딸내미한테 좀 챙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 요걸 요때 이제 받아가지고, 그죠? 그 도피 생활 끝내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재산이 생기니까 이제 집을 얻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집을 얻은 게 이제 파리엔 못 얻고, 그 다음에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물이 많은 파리 인근 요트장이 있는 아르장테유의 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장테유는 그 요트장, 그러니까 미사리보다는 좀 거리상으로 살짝 좀 먼데 어쨌든 그런 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때 그리는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막 요트 타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얻은 후에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정력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좀 안정된 자리를 잡고, 이제 아내랑 자기 아들은 그 전에 낳았다 그랬죠. 아들 하나 해서, 그런데 이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1872년 화상 듀랭 류알이 많은 작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구매, 그죠? 한 20개, 한 만 그 프랑 정도 해서 한 작품당 한 400~500프랑 정도로 쳐서 일괄 구매 해주니까 야 니들은 그림만 그려라, 내가 다 그려놓으면은 한 번씩 와가지고 쫙 사가고 쫙 사고 이런 식으로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요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물론 요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 이후에 활황, 그죠? 그 전쟁 이후에 어떤 그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네의 경제적 사상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야, 이 먹고 살만하구나. 이 시절 하인 2명, 정원사 1명을 두었다 그래요. 완전히. 근데 물론 요게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그 인건비가 쌌어요. 그죠? 근데 초창기는 원래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살면은, 야,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은 사람 이렇게 함부로 고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 당시 인건비가 싸던 시절이었으니까, 인건비도 쌌고, 그다음에 뭐 물론 그 프랑스는 특히 식료품 값은 싸잖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그런 거는 나름 싸고 해서 물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하고는요. 어쨌든 그래서 하인 2명, 정원사 1명을 두었고, 나름 뭔가 있는 집안처럼 된 거예요. 그죠? 뭐 갖추고. 그래서 아르쟁티유 처음 1, 2년은 아내 까뮤와 아들 장에게는 정말 그동안은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당연히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죠? 한 1년, 2년, 72년, 73년부터 이제 다시 또 기울어서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아내의 유일한 남아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 다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부인이 다 불태워버리고 편지니 뭐니 옷이니 뭐 이런 것도 다 불태워버려서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 사진만 이게 근데 뭐 안 나오지만 아마 네덜란드에 남아있었나 봐요. 그 찍은 사람한테 남아있었나 봐요. 찍어준 사진사한테. 그래서 사진사한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다. 나중에 모네가 유명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만 남았고, 이 두 번째 부인이 그렇게 그 악한 사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건 또 인정을 못했나 봐요. 자기 앞섰던 사람의 흔적을 싹 다 없애버린. 그래서 그림으로만, 이 사진과 그림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림은 태우지 못하죠. 그림은 남편이 그린 건데 그림을 태우지 못하니까, 그림을 없애지 못하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참, 그래서 그 얘기가 좀 가슴이 아픈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일종의 그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게 참, 자,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잘하셨는데, 이게 예술가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술가라는 게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 모던 아트 이전에는 그냥 그 장이죠, 장인. 그죠? 일종의 장인, 기술자, 주문 받아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정치 경제적인로 바뀌면서 예술가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팔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스스로. 그죠?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죠? 주문 받아서, 후원 받아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를 뭔가 팔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를 뭔가 그 당선되던가 해야 되는, 어쨌든 그죠? 경쟁 체제로 들어간 거죠. 시장 경제 체제로.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낭만주의적 예술가 개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벌써 꽤 됐죠. 그죠? 한 두세 달 전쯤에. 그죠? 이 낭만주의적 예술가.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 이겁니다. 그죠? 예술가란 자유롭게 떠도는 영혼이다. 그죠? 영혼이 자유로워. 하지만 춥고 배고프지. 그죠? 그래서 이게 반 고흐 같은 게 딱 그런 게 딱 해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반 고흐. 살아있을 땐 절대 인정 못 받고, 그죠? 하지만, 운명처럼 자신은 그림을 그리고, 또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피슬러, 우리 배웠습니다. 피슬러, 그죠? 피슬러 같은 사람, 피슬러라든지 보들레르 이런 사람. 한마디로 내일 없는 사람, 내일 없이 그냥 오늘, 그죠? 오늘 내 영혼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죠? 이게 이제 예술가들의 우리 예술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부분도 좀 주변에 있지 않아요? 주변에 조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술가라는 건, 뭔가 자유로워야 돼. 어디 구속받으면, 사실 그런 거, 어디 한 곳에 매여 있다는 거는 영혼이 매인다는 거니까, 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예술이 나오지 못한다. 뭐 그런 그 창조성 개념하고 얽혀서 이런 이제 이미지가 유행을 했고, 유행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예술가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당화시키긴 하는 건데, 왜냐면 세상의 예술가 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반 고흐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몽마르트 그 언덕에 수많은 예술가는 대부분 이렇게 사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모네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따지면은 자유롭게 뭐 이리저리 떠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그린다는 것 뿐인 거지, 인정은 못 받고, 어디 한 곳에 발 붙이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픈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실제 상황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랬는데, 그죠?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예술가 스스로. 그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 스스로 예술가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게 그 낭만주의 예술관념이고, 그게 이제 현대적 예술관념의 바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네는 실제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죠? 그러나 이 자유로운, 그래서 보헤미안이라는 거예요. 보헤미안이라는 게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않고, 정착하면 이제 창조성이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의 어떤 예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예술가들도 많았지만 그렇진 않았죠. 모네는. 그죠? 그런 그 당시에 확산되던 그런 이미지와 그런 관념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무관하게. 근데 그게 아마 이 어릴 때 이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엄청 귀여워했다 그래요. 자기 특히 큰 아들. 그죠? 큰 아이. 그래서 그는 이제 굶주리고 가난했지만 항상 부르주아적 삶을 기준으로 생각하였고, 씀씀이도 그렇게 따르고자 했으며,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나중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비련의 여인, 그죠? 이 첫째 부인 까미유는 이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유산 좀 받고, 그죠?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꽤 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해놓는 게 하인 두고 정원사 두고 이런 식의 삶이라는 게, 이게 부르주아적 삶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이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하기 전의 그림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죠? 자기, 이제 결혼할 사람, 까미유하고 아들,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한 1.5세쯤 됐더라고요. 요 아들. 이렇게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전형적인 부르주아적 삶 아니겠어요? 부르주아적 삶? 그죠? 이 당시 이렇게 식당 가서 옆에 종업원들이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건 자체가 벌써 부르주아적 삶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때 그린 그림이 이렇게 되게 좀 일종의 해피하고 좀 아름다운 그림이 딱 있는 거죠. 딱 그 시절이죠. 가장 좋았던 시절이에요. 1872년. 사실은 그렇죠. 이 부인 입장에서도 어린 18살의 모네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집조절도 없이 자기 혼자서 그냥 외롭게 애 낳고, 남편은, 저렇게 돼 있고, 뭐 군대 가니마니 런던 왔다 갔다 떠돌다가 드디어 이제 집을 얻어서, 그죠? 그래서 나름, 물론 임대한 전셋집이지만은, 물론 월세죠. 임대한 집이지만은 나름 넓은 정원 있는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애 하나 기르면서 나름 행복한 또 디랭 류엘이 딱 그 그림을 사주니까, 야, 이제 됐어. 이 사람이 내 그림 계속 사준대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뭐 한 1만 파운드 이렇게 사주면은 1만 파운드면 대충 1만 프랑이니까 한 1억 정도 될 텐데,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예쁜 옷 입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림도 모네 그림 중에서 인기가 많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은 당연히 자기 아내고요. 그래서 에밀 졸라의 극찬을 받은. 물론 여기서도 핵심은 이 빛과 그림자죠. 그죠?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하얀색 드레스겠지만은 하얀색의 분홍빛 그림자와,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림자 가진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모네의 인기가 많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림들이 해피해요. 이것도 이제 아주 해피한 그림이죠.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 그래서 흔들말을 타고 있는 장군. 벌써 딱 봤을 때 이것도 부르주아적이잖아요, 뭔가, 그죠? 사실 이런 말도 이게 뭐, 중하류층 사람들이 이런 걸로 사서 구입해서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모네는 자기 돈 있을 때,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애한테, 저 아주 멋진 드레스하고 모자하고 딱 타고 이렇게 사진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팔지 않고 뭐 내가 자기가 평생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공개적으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자기 방에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아이와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 1972년에. 그런데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 나중에 언제 한번 그 패션의 역사도 한번 그죠? 그것도 재밌겠죠. 패션 그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요. 이 상류층 남아들은 드레스를 입다가 반바지를 거쳐 긴 바지를 입는 관습이 있었어요. 요거는 아세요? 요거? 그래서 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딱 보시면 이게 그 아르쟁티유 화가의 집인데 딱 보시면 얘 딸 아니야? 딸 그죠?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요, 가장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르장티에의 집을 얻어가지고, 정원의 정원사들, 이 도자기, 이 중국 도자기 아니에요? 이 파란색 요거, 이 부의 상징에서 그 당시에, 그죠? 유럽 사람들은 다 이 도자기 큰 거 막 놓고, 이 엄청난 큰 도자기도 우리 그때 봤었습니다. 그 서전트 그림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만한 막 도자기들도. 부의 상징인 이런 거 탁 놓고, 애도 아주, 그죠? 부르주아적인, 전형적인 그런 식의 그 집과 그런 정경인데, 근데 딱 보면 여자애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바지가 아니라 치마예요. 드레스예요. 그죠? 이것도 재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상류층, 그죠? 상류층 남자들은 어릴 때, 뭐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레스를 치마를 입었다. 치마. 그럼 바지는 언제부터 입었느냐? 바지. 프랑스 혁명 이후인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19세기 후반 넘어가서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요, 옛날에는, 그럼 옛날 고대, 중세 때는 그럼 바지를 입었겠어요? 그죠? 고대는, 그죠? 그리스나 로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재봉, 이게 꼬매는 거 재봉을 해야 되는데, 재봉이라는 게 엄청 복잡한 거거든요? 그죠? 복잡하고 또 재봉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재봉해서 입는 옷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 어떤 손해가 있으니까. 잘라서 버려야 되잖아요. 옛날에 헝겊이라는 거, 옷까지 헝겊은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헝겊을 짜는 게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단에 잘라가지고 꼬매서 입고 남은 거 헝겊 쪼가리 버려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죠. 그거 힘들게 짠 건데. 그게 비단이 됐던, 특히 비단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뭐가 됐던 간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옷을 잘라서 이렇게 바느질해서 입는다는 개념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뭐 황제나 왕 아닌 이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도 그냥 개인들에서 이거 두르는 이거 하인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순서가, 그죠? 들어서 입는 거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그러니까 그냥 긴 헝겊 천을 잘라버리지 않고, 그죠? 입었던 겁니다, 원래. 그리고 당연히 중세 수도사들 와서, 수도사들도 그냥 길게 그냥, 그죠? 이렇게 그냥 가리는 거지, 길게 쭉, 그죠? 통으로 그냥 가리고 입는 거지. 이거를 꼬맨다는 거, 꼬매서, 그죠? 재단에서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산업혁명 이후일이에요. 산업혁명에 의해서 비로소 그래서 직물 생산을 대량으로 막 싸게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그걸 이제 잘라서 버리고 남은 거 입게 된 거죠. 일단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렇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옷을 이제 입게 됐을 때, 그럼 어릴 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죠?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생긴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어릴 때, 애기들, 그저 남자애들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어릴 때 애를 이제 애기 바지를 1살, 2살 바지에서 입히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죠? 대소변을 아직 못 가릴 나이에 바지 입혔다 빨리 바지 내. 이거 얼마나 불편해 이거. 바지라는 게 원래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불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처칠 시대 때도 처칠도 어릴 때 치마 입고 왜 치마 입으면 어떻게 돼? 이게 들고 있으면은 그냥 용변 볼 때 남자가 여자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치마를 다 입었던 거예요, 원래. 귀족들이고, 뭐, 그거는 귀족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두르고 있다가, 그냥, 그죠? 그냥 뭐, 한 거지.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지가 등장했어요, 바지가. 근데 바지가 왜 등장했겠습니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 시기에. 산업혁명 전에도 바지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지가 어떨 때 편합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잖아요. 왜? 일 나갈 때, 치마 바지 어디 그죠? 우리가 그 여성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 바지가 편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활동적인 일을 할 때는 바지가 편해요. 그래서 치마는 이거잖아요. 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하고 그 전에 그 바지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상공인들이에요. 상공인. 그죠? 상업을 하고 뭘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멜빵 바지 이렇게 멜빵식으로 해서 이 바지 작업복을 입어줘. 그게 이제 뭐 안 걸리잖아요. 작업할 때 걸리지 않고 편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혁명을 한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을. 그 중상계급 중심으로. 그래서 바지가 이 혁명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바지가 혁명의 상징. 그리고 물론 그 일들은 주로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 이후에는 나는 바지를 입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 일종의 좌파 쪽? 일종의 그죠? 이런 그 좌파라고 했잖아. 어쨌든 이 혁명 지지하는 자유주의 쪽이라 된 것이. 오히려 귀족들은 이제 옛날 이런 드레스나 이런 거 입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식의. 자, 그런데 그건 뭐 옛날 역사고, 어쨌든 그런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이 유럽의 고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하고 같이 뭐 결합하면서 뭐 긴 얘기 빼고 이게 바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드레스를 입어요. 그러니까 똥 오줌 못 가리고 이런 나이에는. 그러다가 좀 이제 조금 컸다 그러면은 반바지를 입혀요. 그래서 요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요거를 또 요런 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변두리 현상. 변두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변두리 현상 그때 변두리 현상이라는 게 문화 중심지에서 어떤 문화가 나오면은 변두리에서는 그것을 레디컬하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레디컬이라는 게 그 원리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이 변두리에서는 야 저기가 원래 저렇게 하네 원래 저런가 봐요. 그 문화 중심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변두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따라한다. 그죠? 원형 그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 우리나라 뭐 유교도 그런 거 그렇기도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경우도 그죠? 이슬람의 변방에서 이슬람의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죠? 문자 그대로, 레디컬리즘. 그래서 이제 우리 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근본주의, 원리주의. 그러니까 원래 변두리 현상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우리 미술사에서 대표적인 변두리 현상이 미국의 그 워싱턴 시에 있는 수많은 그 고전주의 건축물들, 그것도 이제 변두리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시대에 저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신고전주의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다 원래 저렇게 하나 봐 해서 그냥 그대로 그죠? 그대로 그리스 신전 짓듯이 국회의사당도 짓고 뭐 다 대법원도 짓고 그대로 이게 변두리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변두리 현상. 그래서 문화의 변방 세력들은 중심지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레디컬하게 따라한다. 그래서 요것도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이러니까. 근데 여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때 근대화를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을 처음으로 따라한 나라. 이때. 일본이죠, 일본. 메이지 유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초등학생들이 다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반바지 멜빵이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이 거쳐간다는 게 그거잖아요. 드레스를 어릴 때 입다가 초등학교 갈 나이 되면은 지가 바지를 입을 수 있는데, 근데 긴 바지는 애들이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바지 입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아직도 초등학생들 다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죠? 요게 그 변두리 현상이에요. 변두리 현상.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서 긴 바지 못 입고 그러다가 이제 긴 바지를 입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일종의 그 유럽의 요 당시에는 성인식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난 긴 바지 입었다. 나 이제 완벽한 남자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남자의 상징 바지가 된 겁니다.
남자의 상징 바지. 나는 완벽한 남자고 너는 반바지, 치마, 아직 애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의 문화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 바지가 남자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독립된 남자, 그죠? 남자 일종의 성인식을 거친 그 성인식의 그 징표가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가지고 20세기 초 이후부터는 남자는 무조건 바지, 그죠?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그냥 뭐 치마나 뭐 반바지나 이렇게 입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바꾼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었는데 또 다 까먹으셨죠? 어? 아니다, 여자도 여성 정장에 바지를 도입한다 해야지. 어? 샤넬 아니야? 예? 샤넬 아니야? 입생로랑. 입생로랑. 그때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제가 올린 파일이 있는데. 예? 아, 이거 한번 보고 가실까요? 그거 보고 가실까요? 그거? 예? 이 기억을 자꾸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거냐? 요건가? 네, 만에 그 풀바디의 점심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면 한두 개를 아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만에 풀바디 여기 나오잖아요. 입생로랑은 1960년 여성 전쟁의 최초로 여기 바지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바지를 입는 거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게 사실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동장 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물론 작업할 때는 바지를 입긴 입었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깨버린 게 입생로 여기 그죠? 풀바디의 점심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보셨을 때 그죠? 풀바디의 점심 그런 거 그죠? 그죠? 여성 바지 입기 전에 바지 그죠? 치마. 자, 그래서 입생로랑.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 뭡니까? 뭐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철석같이 그 바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자 거고, 그죠? 여자는 뭐 치마를 입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은요, 그게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된 겁니다. 그게, 예.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한 80년 사는 거니까. 100년 전 그거면. 애들 교복도 그냥 무조건 여자는 치마였는데 네. 바지로 바뀐 게 이제 얼마 정도 아, 바지로 바뀌었나요? 바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그 비행기 여성원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바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실 때요. 이거 뭐 뭐네 딸인가? 너무나 봐도 오늘날 이건 그죠? 오늘날 사람은 이거 뭐 딸이지 뭐 이거 그죠? 여자애지 뭐 너 어떻게 봐도 근데 여자애가. 예. 그래서 리본 다르죠 리본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자아이라는 겁니다. 첫째 남자아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것까지 있어요. 얘기 좀 길어지지만은요, 그 치마를 입힌 게, 어릴 때 치마를 입힌 것 중에 하나가, 미신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여자애니까 악귀가 달려들지 말라. 악령이 달리지 말라. 여자애니까.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유전적으로는, 우리가 유전 통계적으로는 맞아요. 남자와 여자의 유전적인 성향상 통계적으로 정신 박약이나 정신 이상 또는 어떤 뭐 기형이나 이런 게 남성 비율이 한 10배가 많거든요, 여성보다. 여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애가 좀 이렇게 헷갈락하면은 악귀가 붙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악귀는 이제 얘는 여자애니까 악귀가 악령이 들지 말라.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남자는 바지, 그러니까 예.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에 대한 예, 인식이 고정관념 같은 거 인식. 팔은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막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완벽히 아직은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근본적인 건 있어요. 유전적인 성향상 좋아하는 건 있어요. 남자가 좀 파란색 계열을 좀 좋아하고 여성은 아무래도 핑크색이나 이런 쪽을 좀 더 선호하는 선천적으로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입히는 거잖아. 물론 부모가 입히는 거는 뭐 그렇게 입혔으면 남들이 입히니까 애가 이제 여자애란 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얼굴이 남자처럼 생겨도 여자 옷을 입혀야 알게 하기 위해서 입히는 그런 사회적인 상징 것도 있는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선호 자체는 타고나는 것도 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친화적이고 이런 걸 좀 더 좋아하고 남성들은 유전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파란색 계열을 좀 더 선호하는 그죠? 남자는 파랑, 여자는 핑크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또 말씀하시 그래서 그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역사가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꽃 색깔에 상대적으로 파란색보다는 다른 계열이 많잖아요. 우리 딱 봐도 그죠? 꽃 색깔 자체가 그거랑도 연결되긴 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뭘 모델로 만들었겠어요? 꽃무늬하고 꽃 색깔이 기본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조화도록 진화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화사가 쫙 들어가 있는데 꽃 자체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유전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 자체가. 꽃의 진화로부터 우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꽃 자체가 파란색 계열도 있지만은요, 이 다른 쪽 계열색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하고 선호하는 것 자체가 꽃 색깔에 대한 선호에서 일단 파란색 쪽보다는 이런 쪽을 더 좋아하게 됐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가장 우리한테 눈에 많이 띄는 색은 빨간색이긴 한데요. 붉은색. 그것도 유전적으로 타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특히 붉은색은요.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모네의 그림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정말 뭐 전형적인 부유한, 그죠?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의 그런 분위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요. 아르장트 양귀비도 이렇게 양귀비밭도 있었나 봐요, 거기에는. 근데, 이게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을 보러 온 평론가들이 보고서, 야, 이거 뭐 그림 그리다 말았냐, 그죠? 얼굴도 뭐, 그리다 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이나 이런 거 다 그리고, 풀 잎사귀까지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리다 말았냐, 그죠? 뭐 솔로 이렇게 막 청소 솔로 문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풍자했다고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그림을, 사질 않죠. 우리가 아무리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어쩌고 해서 뭐 그림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나올 얘기지만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친구 통해서 어떤 테너 가수가 모네 그림을 사서 갔는데 자기 친구들이 야 이거 너 이 그림 뭐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데 해가지고 친구들이 야 아무것도 안 그려진 거를 왜 한번도 그리다 만 거를 왜 뭐 몇백 프랑 주고 샀냐 해가지고 다시 반품하러 왔다 그래서 모네가 절망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인상주의를 알고 봐서 그런 거지. 그냥 맨날 아카데미 그림 보던 사람은 이거 진짜 그리다만 거거든요. 뭐 얼굴도 이게 까미유가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꽃도 그렇고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된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 행복하던, 이게 바로 그 당시 행복하던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까미요, 자기 아내도 아주 예쁜 드레스와, 그죠? 우산과 이런 거 입고 있고, 아이도, 그죠? 좀 치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아마 이게 같이 있던 게 유머 같아요. 하인 중에 한 명은 유머를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굴렁쇠 놀이 같은 거 하고 있는 이런 그런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죠? 그 시절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 당시 딱 보시면 여기 자기 아이가 지금, 그죠? 아이가 앞에서 밑에서 무슨 뭐 그런 거 맞춰서 놀고 있고, 그죠? 자기 부인이 있고, 옆에 그 시종 같아요. 그죠? 그 하인이 있고, 전형적인 이 소품들이, 그죠? 이 유리 그 주전자에, 그죠? 이 도자기, 중국식 도자기, 전형적인 부르주아 속의 소품 배경. 그래서 이런 삶을 자신은 지향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죠, 사실은. 부모한테 잠깐 받은 거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도 내일 없이 그냥 쏟아붓고 딱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돈줄 딱 끊기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린 이런 그림들, 그래서 이 그림인지 다른 그림인지 어쨌든 한 15년 전에 600억에 팔렸다고 나왔었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이게 아니라, 그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모네가
런던에 가서 그 윌리엄 터너의 그 그림을 보고서 이제 큰 영감을 받고 요걸 한번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차, 뭐 철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많이 그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아르장테유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요트, 그죠? 요트 타고 물놀이 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어쨌든 핵심은 물에 비친 이 다리의 모습. 한번 요것만 잘 보세요. 요거 보면 정말 머리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죠? 요 자꾸 다리에 눈 두시지 마시고요. 물에 비친 이 기둥의 모습 보면은 이야, 저 정말 진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거만 딱 이게 오히려 가리고 보시면 더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해요, 정말. 그죠? 표현이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색채 병렬법에 의해서 병렬법으로 이걸 물감을 섞어서 그린 게 아니라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상주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정말 물에 비친 이 모습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그죠? 자, 이 물의 이 표현, 그죠? 정말 대단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그죠? 요트도 타고, 이것도 요트네요. 뱃놀이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대단해요. 이것도, 그죠? 이 물에 비친 다리의 모습과, 그죠? 핵심은 물의 표현. 그래서 모네는 물을 떠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세부 묘사는 정말 세부 묘사는 별거 없는데 바로 요 물, 그죠? 물을 중심으로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대단한 그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스튜디오 보트, 이제 모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보트입니다. 그래서 모네는 물을 이렇게 좋아해서 아르장테 여기 살면서 이제 보트를 구입해서 이제 조그만 배를 하나 구입해서 이게 이게 화실입니다. 화실로 그래서 사람이 누워서 잘 수도 있을 정도로 꽤 큽니다. 나름 길고 커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의 핵심도 해가 진 이후에, 그죠? 해가 진 이후 그 물에 비친 모습들이죠. 그죠? 이 물에 비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비친 요 모습들, 그죠? 예, 물에 비친 모습 중요해요. 물에 비친 모습들. 가서 좀 시간이 벌써 어떻게 됐나? 벌써? 아이고, 시간 지나갔네. 조금만 한 5분만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요. 조금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딴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나중에 그 패션 이런 쪽도 한번 그죠? 그죠? 문화사 쪽으로 재밌어요. 패션 이런 것도. 뇌가 조금 하시게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요? 뇌가. 뇌과학적인. 아니 근데 그 개인 소작품이 그 수도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있는 거는 아예 판매가 안 되고. 그죠? 개인 소장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씩.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래되는 게 없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적으로 어떻게 팔아요? 그 후손 중에 누가 하나 가지고 내는 거죠. 상속받았다가 이제 하나씩 내놓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물 얘기는 저기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198페이지에 우리 읽었었대, 그죠? 198페이지 위에서 둘째 문단에, 그죠? 모네는 물을 사랑해 배에서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모네가 하긴 유언이 그거였다. 죽을 때 자기 르하브르 앞바다에 뿌려달라라고 했는데 크레망소 총리가 우린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묘지를 만들어놔야 이게 또 기념이 되니까 해가지고 자기 이제 총리가 친구의 총리가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딱 묘비가 있어야 또 나중에 관광지가 되고 후손들이 또 그거 먹고 살지. 실제로 그는 캔버스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바닥이 평평한 배를 구입해 선상 화실로 개조해 셀프드 선역까지 수많은 그림을 번갈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지금 얘기입니다. 아까 이 배입니다. 자기가 그린 배. 그죠? 배. 그런데 이게 그냥 저렇게 넘어가면은 뭐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배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 않거든요. 그죠? 가격도 싸지 않고 근데 이거를 개조한다 그랬을 때 그냥 뭐 목수한테 이렇게 해달라면 그냥 말로 하면 되느냐. 말로 한다고 다 될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화실로 쓴다는 건데 화실. 그럼 그림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오늘날에 이제 그 결과도 봤을 때 결국 이거죠. 궁금한 게 보트를 어떻게 화실을 쓸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돈 주고 맡긴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어떤 기록이나 전해지는 말은 없는데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아마 이거는 분명히 모네가 그 아르장티유 지금 그죠? 그 요트 시설이 있는 그죠? 일종의 그 변두리 파리 교회 거기서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요거는 뭐 그 우리가 지금 기록이나 전해지는 말은 없지만 명확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제작한 것하고 비용 모두에서 비용도 모네가 뭐 돈이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어떻게 싸게 어떻게 배를 어떻게 구해서 누가 만들어줬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귀스타브 까유보트, 그죠? 까유보트, 그죠? 한 30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이 모네가 아르장티에서 맨날 거기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림 그렸을 거 아니에요? 강가에서 그림 그리고 배 그리고 이거 맨날 그리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러던 사람이 모네를 자주 봤겠지. 봤으니까 봐가지고 뭐 하세요? 뭐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왜냐면 이 사람도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죠. 와가지고 저 사람 어떤 그림 그리나 매일 여기 와서 근데 여기 지금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옛날에는 그 주변 마을 사람들 다 아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죠? 그림 그리는 모네를 발견하고 같이 살던 이웃하고 같이 인근에 살던 이 까유보트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다. 근데 까유보트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구스타프 불어식 발음으로 구스타프 까유보트 이름을 못 들어보셨으면 수 있지만 그림은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저 스타일 많이 있는데.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도 아시지 않아요? 이거 뭐 백화점 광고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 그죠? 이 그림은 아시죠? 그죠? 이거 그린 사람이에요. 까이보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 바로 그 파리가 그 문화의 중심지일 때, 그죠? 벨 에포크 가장 좋았던 시절의 그 파리, 새로 딱 단장한 그 파리 중심가를 그린 이 그림은 너무 유명하죠? 그죠? 보신 적 없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그림은 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죠? 워낙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이미지가 나와요. 이 그림 그린 사람이에요. 까이보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림이 더 유명하게 된.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이 그림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림도 좀 물론 이게 그림이 인상파적이진 않죠. 아직은 그죠? 아직은 인상파적이진 않고 좀 사실주의적이면서도 뭔가 이런 자신만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 대각선 구도를 좀 좋아했고요. 그죠? 이런 기하학적인 구도 나름.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네를 만나서 삶이 바뀌게 된 건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니 아르장티에서 요트 타고 이렇게 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전형적인 유한계급, 우리 유한계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그 톨스타인 베블렌의 그 유한계급론이라고. 근데 번역을 우리가 유한계급이라 그랬는데요. 이 영어로는 레저 클래스예요. 참 이름도 참 레저. 사는 게 레저야. 사는 게 레저. 이게 계급인데 어떤 계급? 그러니까 참 제목도 재밌게 붙었어요. 레저 클래스, 그죠? 이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은 자본이 돈을 벌어주니까. 그죠?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주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게 그냥 레저야. 그래서 레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삶이 레저인 거지. 그러니까 파리 교회에서 한가로에 요트를 타고 정원과 온실. 근데 정원으로는 부족하고요. 온실, 이 당시 온실이 유행 아니니까 왜 온실 기억하시죠? 그죠?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부의 상징인 거죠. 그 당시에는 유리로 다 온실 지고, 야, 나 온실 지었어 해서 온실 안에서 딱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온실을 가꾸며 우표 수집, 그죠? 우표를 수집하고. 이게 사는 게 레저예요, 사는 게.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서, 취미로 그냥 그림을 그리며 살던 가이보트. 그렇게 살다가, 맨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서 모네가 맨날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와서 보고서, 아이고, 뭐, 그림, 이런 그림, 어떤 그림, 얘기하다가 사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 아마 1873년 요때 같아요. 요때 모네를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역사의 이름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런 그림도 그리게 됐고요. 그냥 모네를 안 만났으면은 그냥 이렇게 레저만 하다가 그냥 레저 인생이었겠죠. 레저. 자, 그래서 카유보트는요,
카이오보트 바로 이 그림을 이제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따로 나중에 또 수업에 따로 다루겠고요. 그래서 카이오보트는 요트를 여러 척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직접 만들고 수리하는 엔진. 그러니까 어차피 사는 게 레저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요트도 개조하고 만들고 옆 사람이 뭐 고쳐달라면 고쳐주기도 하고 거기 그쪽에 살면서 아르장 뒤에 요트장 살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군수품 납품업자예요. 군복 납품업자. 근데 이게 군복이라는 게 원래는 군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왜 돈을 벌었느냐? 이게 국민의용군 일종의 나폴레옹 때부터 이게 전쟁이 달라졌잖아요. 나폴레옹 때부터 일반 국민이 그냥 병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전에는 용병이나 이렇게 전투 전문 인력들만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복이 엄청 대량으로 필요해진 거죠. 말 그대로 프랑스 뭐 60만 대군, 100만 대군, 그 군복을 입히려면은, 그래서 그 군복과 군용 담요를 만드는 그때 딱 시대에 맞게 그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떼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폴레옹 그 시대 때. 그래서 부친이 엄청난 그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그 유산을 물려받은 거. 그래서 부친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해서 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으나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아카데미 학원 레옹보드 스타니기도 했고, 그죠? 이것저것 다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아버지가 74년인가 뭐 그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게 레저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거의 그때 말년부터는. 그래서 구애 안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카이오보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거 그림하고 연관해서 다시 하도록 하시겠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크리스토프 카이오보트와의 만남은 모네와 동료들 및 인상주의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카이오보트는 죽은 친구 바지유, 우리 그 키 큰, 그죠? 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지유가 그 부르주아 출신이라 했잖아요. 저 아버지가 그 지방, 유명한 부르주아 출신의, 그래서 바지유는 의학 공부하다가 의사가 안 되고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전쟁 나서 죽었는데 그 바지유의 역할을 거의 그대로 대신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인상파도 행운이죠. 인상파 이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 사람도 바지유와 마찬가지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죠? 침착, 성실, 겸손, 그다음에 뭐 항상 여유롭잖아요. 그죠? 이런 그런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했고, 당연히 그림을 판매할 필요가 없었죠. 자기는 돈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 후원자이자 수집가로서 동료들의 그림을 꾸준히 구입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인상파 전시회를 조직하고 개최하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 그죠? 그 뒤엔 인상파가 이제 와야 될 위기에서 이 사람이 중심점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오보트가 이제 처음 만나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는 일단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그 다음에는 2회부터는 자기 그림도 이제 출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은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자기가 이제 실제로 자기가 기획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이 그림이 이제 전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점점 좀 더 인상주의적으로 좀 바뀌어 가겠죠. 좀 바뀌어 갑니다. 근데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바지유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바지유도 특이하게 남성 누드를 많이 그렸어요. 남성 누드. 그래서 뭐 동성애자 아니냐 그러면 동성애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남성 누드. 그러니까 어쨌든 인체에 대한 탐구에서 남성 누드 쪽을 좀 그렸는데, 이 카이오보트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오보트도 뭐 여성 누드 그렸지만 남성 누드들도 많이 그린 그 인상파 중에서는 이 바지유랑 정말 그 여러 가지로 비슷한.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찍 죽어요. 나도 비슷해. 일찍 죽어요. 또. 맞지. 아까 나왔죠. 그죠? 어디 나왔죠? 여기, 그죠? 40몇 살이죠. 일찍 죽어요. 맞아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또 자손도 없다는 것도 똑같고, 또 자손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참, 운명의 똑같은 게 참 많이 나와요. 그게.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또, 이후에 비슷한 경우들이.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카이오보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오보트가 그래서 그 카이오보트는 이게 뒤에 평론가들도 이후에 비평가들도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냥 얘는 돈 많은 뭐 후원가 수집가 그냥 이런 그냥 뭐 사실주적 그림 그리고 인상파의 뭐 그런 하나로서 잘 쳐주지 않았는데 1970년대부터 그림값이 뛰면서 역시 그림값이 먼저 뛰어야 돼. 그림값이 뛰면서 1970년대부터 다시 재평가.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봤을 때도 오늘날에 이거는 우리가 인상파 꼽으면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4명 꼽는데 그 다음엔 카이오보트 들어가야 되겠다 정도로 5손가락이 들 정도로
오, 대단해요, 그림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나름 그 법학도 공부했지만은 엔지니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이성적인, 그죠? 기하학적인, 그런, 그래서 이 그림도 좀 약간 기하학적이에요, 그죠? 기하학적 아주 치밀해요, 그죠? 치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상판들한테는 없는 그런 치밀함까지 갖춘, 특히 구도나 이런 거에서 자기 아주 독특한 구도입니다, 정말 이 사람 구도는. 그래서, 야, 요거는 그 창조성으로는 뭐 두세 번째고,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야 되겠다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요. 물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최근 한 3, 40년 동안에 평가가 엄청 높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도 막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저 그림의 주인공이, 그래서 그 주인공을 만나서 결국 이제 아마 그러니까 보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목수한테 돈 주고 맡긴다고 그냥 만들지 못하겠죠. 게다가 화실로 쓸 건데 그림을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이 보트가 아마 같이 이렇게 모네 도움을 주면서 그죠?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요트를 제작도 하고 수리됐던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카이보트랑 같이 이런 만나고 보트도 만들고 그래서 모네가 이렇게 보트를 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근데 이 그림도 제목은 스튜디오 보트, 그죠? 르 바또 아뜰리에라고 돼 있지만은요. 그때 말씀드렸죠. 모네의 그림에서 하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하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결국 수련 시리즈입니다. 그죠? 물에다가 수련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물만 남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냐? 그게 물만 남게 된다는 것은 이제 결국 요런 회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네는 아까 물을 좋아했다 그랬는데, 물에 점점 더 심취해 갔는데, 이는 그가 그린 것이 추상화와 다를 뽑게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추상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죠? 199페이지에 지베르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베르니에서 밑에서 6째 줄, 조그만 그 항목에, 그죠? 보시면요. 추상주의의 선조격이 되는 새로운 종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과 반사광만 그리다 보면은 이 추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이 그림도 보트를 빼고 본다면, 이거를 보트를 빼고 보면은 이게 뭐 추상화지 뭐, 그죠? 뭘 그러냐. 형체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원래 물이라는 게 물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물은 형체도 없고 윤곽도 없는 건데 그냥 물의 표면의 변화와 거기에 반사광만 그린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뭘 그리는지 모르는 그냥 그죠? 그 덩어리 여기 쓴 것처럼 그죠? 그냥 덩어리로 표현된 추상화로 간 거죠 결국에는 그죠?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에 심취했다는 것은 물과 물에 비친 그림자. 사실 이것도 지금 이 옆에 나무는 뭐 제대로 그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핵심은 이 그림자예요. 그죠? 물에 비친 약간 석양이 비친 그런 물에 비친 이 그림자로서 막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죠? 거의 뭐 이게 뭐 잭슨 폴록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죠? 추상 표현주의까지 막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보고 나면은 뭐 없는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만 그리다 보고 물의 표면, 그죠? 물의 움직임, 물의 반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추상화의 경향성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 하나 정도 이제 나온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건 역시 마네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런 거는, 그죠? 이 마네가, 모네 얼굴은 막 이렇게 그렸는데, 그리다 만 거예요, 진짜, 그죠? 마네가 자기 이제 놀러 와가지고, 그죠? 마네가, 스튜디오 보트 안에가 넓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스튜디오 보트 안에 있는 모네와 모네의 아내, 까미요, 이렇게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마네가 그려줬는데, 그래서 마네는, 아르쟁티에서 모네와 같이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배 타고 같이 그림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마네가 인상주의에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이 모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참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부인하고 다툼이 있겠죠, 그죠? 차이가 벌써 몇 년이야? 한 뭐 4, 5년 동안 집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집 하나 얻었는데 얻고 이제 좀 안정됐는데 이게 또 그죠? 다시 또 흔들리면은 당연히 사이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후 잠깐 좋았던 경기가, 그죠? 전쟁 끝나고 정권 새로 들어서고 돈 풀고 잠깐 좋았는데 또 금방 또 1, 2년 만에 또 당연히 침체되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침체되면서 1974년 12월에 디렉 르알은
디랑루엘은 인상파들의 그런 거 일시 중단. 야, 나 이제 돈 지금 왜냐면 자기도 빚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 내서 사고 팔고 물론 이 사람은 인상파 것만 상관내고 다른 것도 사고 이제 돌리고 했는데 당연히 자금줄이 막히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면은 당연히 야 당장 못 사겠다 해서 그림 구매를 중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상주의 전시회입니다. 사실 이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왜 그 미술사 쪽에서만 보시면요. 아, 이 사람들이 뭐 아카데미에 저항하고 해서 새로 결성해서 팍 나온 것 같지만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살롱전과 아카데미에 저항했다 한 것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새로 돈줄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한번 팍팍 사주고 해서 야 이제 우리도 최소한 예술 활동은 할 수 있겠다 뭐 먹고 살만 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돈을 또 못 산다고 하니까 그죠?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모네와 동료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말 그대로 진짜 물감값이나 캔버스 가격, 그죠? 값까지 그 재료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살롱전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어떤 살길, 그죠? 살롱전에 응모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우리 스타일은 안 받아주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뭔가 하면 독자적인 전시회를 열어서 이제 우리 활로를 개척하자라고 해서 결국엔 이제 이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이디어는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는 그 어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또 실제로 어떤 뭐 개인전, 그죠? 그 꾸르베라든지 마네도 개인전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죠?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도 그 실행을 못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뭔가 살 길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그 카페 그 누벨 아텐에서 모여서 딱 결성을 해서 각자 돈을 객출해가지고 이제 그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거 모네 요건 따로 항목이 있더라고요. 요건 어디 그 사전인가에. 모네는 항상 빚에 허덕이면서도 씀씀이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돈 딱 들어오면 있는 거 해서 다 맞춰 쓰고 그 다음에 없는 거지, 뒤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경제관념 이런 게 별로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뻔듯하게 부르주아적인 그런 삶을 흉내내는 식으로 맞춰놓은 세팅을 했는데 이 돈줄 막히니까 뭐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 한 거의 8, 9년, 7, 8년 정도 계속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40살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제 그 사이 이제 아내는 이제 병 들어가고, 아이고, 고생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그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경제 침체와 살롱전에 대한 거부, 여러 가지 결합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1회의 인상파 전시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실행이 된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벌써 67년인가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 우리끼리 하자라는 아이디어는. 근데 실행을 못 하다가 이제 실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예미 나왔었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살롱전이 5월 1일인데 살롱전 전에 그래서 우린 낙선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한다는 걸 그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먼저 미리 그죠? 살롱전 끝난 다음에 하면은 떨어졌으니까 한다고 생각할까봐, 그죠? 먼저 했고,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한 30명 정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억하시라고 다 넣어놓은 겁니다.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에드가 드가, 클로드 모네, 베르트 모리조, 까미유 피사로,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보통 줄여 두 개만 말합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리, 폴 세잔, 그죠? 세잔도 유명한 그죠? 웨젠 부댕, 그다음에 펠릭스 브라크몽 등. 마네는 참여 안 했어요. 결코, 마네는. 그래서 전시된 작품 165점, 3,500명. 그래서 결과 이제 또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실이 오히려 3,700프랑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제 1회 인상파 전시회고요. 그 유명한 모네의 인상 해돋이. 그래서 모네가 이때 출품한 작품들만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요. 모네가 어디 있었지? 요것도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했다 그랬죠. 요거 그죠? 요거랑 요거 유화는 5점. 그죠? 요거, 그죠? 요것도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요거는 2회, 요거는 제 2회, 그죠? 요거는 2회 인상파 전시회 출품했고요. 중요 작품들은 좀 써놨습니다. 중요 작품들은요. 요것도, 그죠?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출품됐고,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미완성이란 말을 듣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4회인가 뭐 그렇고 가이오보트.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죠? 요것도 전형적인 그 인상파적인 그런 그죠? 이 사람 표현이나 전형적인 인상파의 그 풍경화입니다. 그죠? 자신의 그 고향 항구 저는 어선을 딱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쫙 나와서 어선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떠나는 걸 잘 갔다 와라. 그죠? 그걸 쫙 하는 전형적인 인상파적인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도 봤었습니다. 그죠? 그 나다르 스튜디오에서 요 3층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봤을 때도 그 당시 비평가가 내가 카푸신 거리를 거니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보인다는 거요. 놀라워. 당신 지금 놀리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전형적인 인상주의적인 그런 표현적인 방식에 대한 미완성. 그죠? 야, 말이 되냐? 라는 식의 비판.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 이제 이 모네의 요 해돋이. 그죠? 요거. 그래서 이 그림은요, 딱 보시면요, 요게, 이걸 왜 그렸느냐. 물론 이제 이 제목에도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인상 해돋이. 그래서 모네가 자신의 그 성장한 곳을 방문해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보다 더 그렇겠죠. 그죠? 그 순간에 그 인상을 그린 거니까 제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작품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죠? 감각적인, 그죠? 감각적인 그 표현, 감각의 향연이기 때문에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목은 달아야 되니까, 모네가, 이건 그냥 르아브르의 전경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너무 뻔하고 다른 거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모네는, 그러면 인상이라고 하지요. 라고 하면서, 에드몽은 받아 적으면서, 인상 옆에 해돋이, 그죠? 라고 덧붙였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작품 제목이 즉흥적으로 그냥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즉흥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어진 건 아니고요. 그죠? 요게 요 얘기는, 이게 먼저 나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그때도 보셨지만은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게 대충 그린 것 같아요. 그죠? 해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 비평가들이, 야, 이건 뭐, 그냥 청소 솔로 그냥 대충 문지른 거 아니냐라는 식의 미완성 그림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야, 이거 뭐 대충 뭐 거 아니냐. 근데 요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요거에 영향을 왔다는 거, 이거는. 요거, 그죠? 그죠? 윌리엄 터너. 그죠? 윌리엄 터너가 이런 식의 추상화의 선조라 그랬잖아요, 낭만주의. 그래서 윌리엄 터너, 이게 영국 런던이죠, 런던. 이게 아마 워털루 브리지 같은데요, 그죠? 워털루 브리지, 그죠? 그래서 런던 템즈강에 이렇게 해가 지는, 이거 표현 보세요, 그죠? 요거를 이제, 모네가 런던에서 도망가 있을 때, 그죠? 그림 보고서 영향 받고서, 그렇죠? 요거랑 똑같죠,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저거는 이제 석양이고, 그죠? 이 그림은, 그죠? 그죠? 이런 표현 자체가, 그죠? 분명히 느껴지죠. 그죠? 윌리엄 터너의 그 그림의 영향이. 그러니까 모네가 갑자기 왜 해를 그 테마로 그려야 생각했겠냐면 바로 이 윌리엄 터너의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또 요런 그림, 그죠? 이렇게 해가 뜨는 그림, 칼레이건 이거 해가 뜨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해 뜰 때 사람들이 조개잡이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가 동력이 뜨는 이런 그림을 보고서 터너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터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다라고. 터너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윌리엄 터너.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앞에도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 당시 미술계의 반응은 이건 뭐 인상 그것은 확실하다. 나도 인상적으로 느꼈다. 인상을 느껴만 한다. 얼마나 자유로우면 얼마나 쉽게 그렸는가, 그죠? 초기 단계의 벽지도 이 작품보다 완성도가 이 그리다면 안 그러는 거지. 이거 아까 봤지만 이거 뭐 문지르고 말았으니 이게 뭐냐, 그죠? 이런 식의 그 비평이 가장 주된 비평이었고, 이게 한동안 좀 유지가 됩니다. 뭐 그리다 말았다, 그죠? 그러니까 크게 대충 그리고 마른 거죠, 그죠? 작게 세부적으로 묘사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다른 비평가, 호의적인 비평가 근데 이게 비평가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없이 그냥 왜 비평 실리는, 그죠? 근데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오늘날에는 왜 이런 거 쓰면은 막 명예훼손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투. 너 결투. 자기한테 악평을 줬으면 결투. 그래서 이게 결투가 이제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2회구나. 2회 인상주의 비평 끝나고 나서 베르트 모리조의 남편이 누굽니까? 모리조. 마네의 동생이 너 얘랑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마네 동생, 외젠 마네가. 그러니까 마네 동생이 이제 자기랑 썸 타던 사람하고 결혼시켰는데 너는 얘랑 결혼해라 해가지고 가족이 됐는데, 그죠?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의 그림에 대한 혹평이 들어오니까 이 외젠 마네가 그러니까 결투를 진짜 결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투가 금지돼 있으니까, 프랑스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 야 그럼 옆에 이제 친구들이 농담을 한 거지. 야 그럼 우리 벨기에 갔다 와야 되네. 벨기에는 또 이제 그때까지 없었나 봐요. 벨기에가 프랑스 넘어가면 벨기에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서 야 벨기에 15분 동안 갔다 와야 되네. 그 또 규칙이 있어요. 결투도 15분 내. 15분 내.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온대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 그래서 이게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실제로 벨기에 가서 결투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결투 딴 거 없잖아요. 누가 옳은지 가리자. 이거 직접 싸우는 거지. 그죠? 결투. 그래서 아마 그런 오늘날보다 덜 살벌한 건 오늘날에 그냥 명예훼손 고소하는 거지만, 그 당시 결투. 자, 그래서요. 그럼 우리 까발레띠아 루스티카나도 그것도 결국 나중에 결투로 죽는 거. 그래서 까발레니까 루스티카나도 마지막에, 그죠? 결투하러 가면서 자기 죽을 거 알면서 결투하지, 근데. 그죠? 그죠? 많죠, 결투씬이,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요거 때문에 인상주의란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한마디로 묘사를 한다면, 인상주의라는 신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풍경을 그대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죠? 그들의 어떤 인상을 그려내려 한다면서 인상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론을 썼는데, 이게 누군지는 이제 모릅니다만 아마 이제 동료인 친구가 쓸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네가 그냥 즉흥적으로 지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모네는 르누아르 동생이 제목 좀 바꾸죠. 뭐, 딴 거 없어요. 했더니, 그럼 인상이라고 할까요? 인상이라고 왜 했을까? 왜 했냐면은 이미 많이 들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게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들었던. 어디서 들었느냐? 게르버 카페에 토론에서 들었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만의 패거리와 맨날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모여서 떠들면은 배운 사람들이 떠들지, 그냥 못 배운 그림만 그린 사람들은 잘 떠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떠든 사람들은 거기 참여한 어떤 비평가들, 그죠? 이 토론에 참여했던 같이 왔던 자기 친구 비평가들, 그 다음에 좀 배운 사람들, 주로 귀족이죠. 그래서 마네, 아니면 뭐 바지유, 뭐 이런, 또는 특히 드가, 이런 부르주아 출신들은 이제 막 말빨이 쓰는 거고, 나머지 노동자 출신 르누아르는 그냥 웃고나 있고, 그죠? 근데 하지만 좀 들었다는 거죠, 그죠?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네도 들은 거지. 그래서 비평가들은 와서, 야, 이거 뭐 코로 용킨드 등을 이 사람들이 이거 인상이란 말 썼고, 바르비종파의 루소도 자연의 인상의 소리라고 했고, 마네도, 마네 스스로도 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상을 담아내려 했다. 나는 뭐 세밀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상을 담아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썼고, 자기들끼리 인상의 말을 썼고, 그루버 카페 토론에서는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모네가 그냥 그럼 인상이라고 할까 해서 인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상주의라는 말이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써왔던, 나름 토론에서 많이 썼던 그런 단어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 호의적인 비평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어떤 이 제목은 그렇고요. 시간 지금 다 됐나? 4시간 다 됐죠, 벌써. 됐죠. 됐구나.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그런데 이제 이 인상해도 이 그림이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여기 쓴 것처럼 미술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이후에서 가장 큰 전점이 된 그 인상주의라는 어떤 명칭이 이어서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걸로 유명한데 이 사연이 많아요. 근데 사연 많은 그림, 정말 사연이 많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네 자신은 뭐 자신이 그린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뒤 역사와 그 모네 이 개인사와 이게 이 그림으로부터 이게 다 이게 갈라졌어요, 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인상주의라는 명칭.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인상주의. 그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 그다음에 두 여인에게는 운명이 엮여있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한 여인은 그래서 아까 그 까미유는 비련의 주인공에서 쓸쓸히 떠났고 다른 여인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극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그림 때문에. 다음 시간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유명세로 인해 범죄 조직, 야쿠자 표적이 되어 도난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데 이게 미술관에 그냥 권총 강도가 그래서 야쿠자 세력이었어요. 해가지고 이 그림을 뜯어서 가가지고 나중에 4년 뒤에 이제 나중에 찾았죠. 나중에 찾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이게 단순히 두 명의 여인이 아니고 여인과 그 여인들의 그 자식들의 삶까지 쫙 다 엇갈리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참 사연 많은 그림입니다. 사연 많은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